선생님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반응이 좋았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죽음의 상인이라는 표현은 왜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점차 전쟁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최초로 사용된 전쟁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즉 보불 전쟁이었어요. 보불 전쟁은 1870년 독일 통일을 이루려는 프로이센과 이를 막으려는 프랑스 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1년간 이어진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크게 승리하며 독일 통일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당시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의 요새를 파괴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로 사용되면서 양쪽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이 일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에게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졌던 거죠. 프랑스라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저서고- 침략 당한 쪽이 아, 프랑스니까. 그러네요. 저서 네, 그런 거 프랑스 아닌가. 저널이라. 그럼 궤도 씨 이 시기 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터 밖에서도 이제 막 살상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그 대표적으로 1881년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다이너마이트로 암살을 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폭탄 테러네, 폭탄 테러. 네, 네. 그리고 또 시카고 한 광장에서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경찰관 7명, 행인 4명이 또 사망하기도 했고. 네, 어느 정도였냐면 19세기 말에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암살 사건이 매일 평균 3건. 매일요? 네. 네, 그래갖고 그 언론이 이런 암살자들한테 이제 다이너마이터드, 네, 이런 식으로 별명을 쳤어요. 근데 이거를 노벨에게도 좀 겨냥한, 좀 부정적인 형태의 별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일부에서 살생용으로 사용되자 이제 노벨과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여론도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건 1889년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다이너마이트를 비판하는 만편입니다. 만평을 자세히 보면은 소년이 든 다이너마이트에는 이제 폭동, 폭력, 방화, 살인과 같은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평 하단에는 폭죽 가지고 쓸데없이 장난치기, 이런 일을 조금만 더하면은 심각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위험성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을 저러라고 발명한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론의 비판과 사고들이 이어지자 노벨에게는 결국 다이너마이트를 판매해서 거액을 버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낙인이 확실히 찍히게 됩니다. 게다가 이후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폭탄과 수류탄 형태로 만들어져 대표적인 살생 무기로 사용되면서 그 이미지가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노벨 스스로는 자기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연구하는 이제 발명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평을 듣고 이제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겠죠. 고작 죽음의 상인으로 이제 역사에 남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평생토록 노력을 해왔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자책과 절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좀 반성과 회의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노벨은 이제 자신의 오명을 씻을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만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팔겠다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요? 슬펐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한 일에 네. 대한 후회를 한 거죠. 인류를 왜냐면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평가를 받겠구나. 이건 아닌데. 바꾸고 싶었나 보다 이미지. 맞아요. 네.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발명을 했나. 연애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연애했죠. 소피. 아유,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펜팔만 했으니. 소피랑 엄청 했죠. 또 이후 노벨은 노벨상을 만들게 되는 또 이제 두 번째 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국제 평화 운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일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던 노벨은 어느 날 무기를 내려놓으시오라는 반전 소설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소설은 전쟁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사랑과 고뇌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바로 베르타 폰 주트너였습니다. 누구지? 베르타 폰 주트너는 국제 평화 운동의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사실 19세기 유럽은
크림 전쟁,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보블 전쟁 등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 민족과 국가별 갈등이 심화되며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죠. 아,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890년경 국제평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화운동은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벨이 주트너의 소설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와 성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던 노벨은 주트너에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벨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과 국제적으로 확산된 평화운동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3년 60살의 나이로 노벨상 제정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노벨은 이제 최후의 유언장을 만들게 되며 유언 집행인은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든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국적을 일체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최고의 적임자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뜻이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상자를 정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자기 나라 국민에게 주는 상은 굉장히 많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고가 글로벌하시네요.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친척, 친지, 동업자, 직원 등에게 배분할 개인 재산을 열거합니다. 그 금액은 당시 스웨덴 화폐로 약 150만 크로나로 현재 하나가치 약 10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 모두를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합니다. 우와. 그중에 사실 궁금합니다. 재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요. 기증을 어느 정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노벨이 사망했을 당시 노벨은 20개 국가 9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당시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3,300만 크로나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2,800만 크로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노벨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마지막 유언장을 만들고 1896년 12월 10일 새벽 2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뇌출혈로 인해서 6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 폭발물 전문가 별세. 초기 실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음. 세계가 빚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이고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좋은 좋은 얘기도 얘기도 하고. 네. 마지막 한 줄이 또 음. 네. 그리고 이때 노벨의 유언장이 스톡홀름 언론에 공개되자 스웨덴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왜죠? 당시 노벨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친척들은 이제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의 내용에 충격을 받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휴 진짜. 이뿐만 아니라 노벨이 자신의 유산을 스웨덴 국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상에 쓴다는 사실에 이제 스웨덴 국민들은 물론 국왕이었던 오스카르 2세까지 노벨의 유언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노벨의 뜻대로 이제 결국 노벨 재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이제 5년이 지난 1901년 12월 10일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노벨상이 수여됩니다. 누구지? X선을 발견한 독일의 물리학자 윌헬름 렌트겐 외 총 5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명가 노벨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전 세상을 기부해 만든 노벨상은 현재 수많은 혁신가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윤소희 씨, 이 과학 전공자들에게 노벨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예요?
과학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인생의 꿈이기도 하고 최종 목표이기도 한데요. 또 노벨상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또 문학, 평화까지 다 합쳐서 인류 문명을 위한 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상입니다. 교수님, 근데 세상에 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벨상이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 예. 궁금해. 그건 노벨상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정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상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여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스웨덴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까지 수상을 했거니와 세계화 시대를 반영한 최초의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이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상금? 연금. 상금. 이제 바로 상금입니다. 1901년 최초의 노벨상 상금은 약 15만 크로네로 하나로 약 1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금액은 이제 스웨덴 대학 교수 연봉의 30배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복권에 당첨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방에 끝나네. 연봉이 그리고 상금은 만약에 이제 공동 수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수상자별로 연구에 공헌한 기여도를 평가해서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50%, 두 명은 25%씩 상금을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이 다른 상들과 다른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상금이 매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 환율이에요, 뭐예요? 왜 다르지? 뭐야?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예요? 예. 문제네. 그 다른 것도 문제긴 해. 노벨상의 상금이 매년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예, 규현 씨. 환율!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지원 씨. 인프라. 뭐지? 인플레? 인플레. 인프라는 지원 씨 오답입니다. 이게 그 상금의 출처를 잘 고민해 보시면은 매년 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예, 정답. 혜성 씨. 예. 그 노벨이 기부한 돈으로 만든 그 재단에서 계속 투자를 해요. 그래서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그래서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 때 그 기금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매년 달라지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벨이 이제 투자 수익으로 상금을 분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년 상금이 변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만약 투자했는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럼요. 그때는 그러면 발명품을 아꼈다가 야 투자자가 많이 붙었다. 요때 이제 이게 투자가 성공했을 때 들어가요. 투자가 많이 성공했다 했을 때 이렇게 발명품을 내야지. 자, 정리를 하자면은 한 해 동안 운영한 기금 이자 수입의 약 67.5%를 5개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아, 67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 수익이 높은 풍년에는 예전보다 이제 상금이 많아지고요. 반대로 흉년에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 기준 노벨 재단의 자산은 총 61억 321만 1,000 크로나, 하나로는 약 8,248억 4,900만 원으로 와, 노벨이 남긴 유산의 4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플러스. 천억. 투자를 잘하셨네. 그리고 수상자들 중에 이제 상금의 용도가 밝혀지면서 가장 많은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궁금하다. 바로 이제 1921년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금을 어디에 썼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썼을까?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대공황이. 그렇구나. 넌 절대 주식하지 마라. 다행입니다. 넌 내가 봤을 때 넌 주식하면 안 돼. 자, 아인슈타인은 사실 노벨상 상금을 첫 번째 부인과의 이혼 위자료로 썼습니다. 이혼 위자료. 네, 그는 첫 번째 아내인 밀레바 마리치와 이혼할 당시 미래에 노벨상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상금을 밀레바와 두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합의를 했구나.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결국에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수상 후에 한화 3억의 상금을 밀레바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 위자료 진짜 예상치 못했네요. 이렇게 많은 논란 속에서도 매년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이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은 명실상부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높은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